자, 이제 이 특강은 다시 본질로 좀 돌아와서 저희 후후후 프로젝트 어떻게 이제 실천하면 될지 먼저 1단계를 우리가 함께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가 2015년도 후련하게 정리하기였어요. 그래서 1월부터 10월까지 제가 한 세 가지 정도를 추천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아주 크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뭐 9개월간, 10개월간 뭐 제가 이렇게 해놨는데 크게 한 10개월을 돌아봤을 때 내가 가장 기뻤던 순간 세 가지, 가장 힘들었던 순간 세 가지, 내가 가장 배웠던, 가장 의미로웠던 순간 세 가지, 한 9가지 정도로 우리가 축약시켜 보자. 그렇게 제안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이것보다 조금 더 어려울 수 있는데 우리가 사진들을 좀 보면서 사진, 뭐 때로는 신용카드, 보셔야 하는 분들은 참조를 하시면 좋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진을 보니까 중요하거나 가치로움을 느꼈을 땐 항상 사진을 남겼더라고요. 뭔가를 했을 때. 그래서 그 사진들을 통해서, 내가 10개월간에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었지. 그리고 저는 스케줄표의 달력에 그거를 적는 편이라서 그냥 달력만 봐도 10개월간의 그 무언가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쭉 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다이어리를 쓰시는 분들은 이름 다이어리 또는 일반 다이어리나 이런 다이어리들을 한번 쭉쭉쭉 그냥 하루에 한 10분씩 보시면 됩니다. 이건 몰아서 보시면 조금 너무 피곤하실 수 있고요. 물론 그렇게 가능하신 분들은 가장 좋습니다. 그런 여유와 시간이 있으신 분들은 돌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그런 여유가 좀 없다, 에너지가 좀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은 하루 10분 매일 이렇게 하시면 정말 유용하게 저희가 돌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 뭐 준비물, 사진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돌아보시면 것을 추천드리면서 이제 보시면 먼저 감정 키워드로 우리가 요약을 해보자. 이걸 말씀을 드렸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고, 이제 그 키워드를 좀 하셨어요. 전반적인 거, 예를 들어 크게, 세 가지. 기뻤던 것, 힘들었던 것, 의미로웠던 것 세 가지 정도 하셨다면, 이제, 사진으로도 한번 크게 한번 1월부터 10월까지 보고, 그리고 이제 심층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각 감정 키워드에 스스로 질문을 던지셔도 되고요. 결국에 내면의 목소리에 좀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기뻤던 순간에는 왜 기뻤는지, 그 기뻤던 순간엔 나의 핵심 가치와 연결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거든요. 힘들었던 순간도 내가 생각하는 핵심 가치가 좌절되거나 좀 제한을 받거나 자유롭지 못했을 때 가장 힘듭니다. 그러니까 내가 중요하게 봤던 게 실행이 안 됐거나 어떤 실패했거나 이런 일을 겪으면 당연히 힘들죠. 그죠? 의미로웠던 것도 결국에는 그 격에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긴 한데 이제 밑에 보시면 이제 심층 질문을 제가 이렇게 마련했습니다. 그때 나는 왜 그랬을까? 그때 내 감정은 어떤 의미였는지, 그 감정은 내 몸에 어디에서 느껴졌는지, 가장 힘들었던 순간 나를 일으켜주는 한마디는 무엇이었는지, 없다면 내가 그 순간 돌아가서 해주고 싶은 말은 무엇이든지, 뭐 가장 기뻤던 순간, 그때 나에게 돌아간다 조언한다면 어떤 말을 해주고 싶은가? 그 경험이 지금 나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었는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실천 방법들을 이 감정 키워드를 먼저 뽑아내 놓으시고 나서 심층 질문을 던지실 수 있도록 질문을 마련했고 이 외에 다른 질문을 던지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다면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기록하면서 감정의 뿌리를 이해하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감정의 뿌리이기도 하지만 그 감정을 내가 가진 내가 있잖아요. 나 자신을 이해하는 시간을 갖자. 물론 이걸로 다 이해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하나하나 좀 모든 걸 다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제한적으로 몇 가지를 해보면서 이 과정에서 부정적인 감정은 후련하게 정리하는 시간, 또 긍정적인 감정의 가치를 다시 재해석해준다는 것은 그 긍정적인 감정을 내가 왜 가졌는지, 그리고 어떤 프로세스로 가지게 된 건지를 원리를 이해하는 시간. 그래서 그 과정에 더욱 깊이 이해하는 시간이 될 거라고 제가 여기 적어놨죠. 그래서 여기 보면 효과에 보면 단순히 감정 나열이 아니라 그 감정의 뿌리를 이해하고 과거의 부정적 감정을 정리하자. 결국 나를 읽어내자. 내가 지나왔던 길을 내가 다시 읽어내자. 우리가
기억이 안 나거나 그 순간에 다 경험을 했는데 생각이 안 난다고 해서 여러분 절대 좌절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누구나 다 겪는 것이고요. 이건 김익환 교수님이라도 당장 10개월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고 물어봤을 때 당연히 당황할 수밖에 없어요. 기억을 하기 어려운데 그때 예를 들어 어떤 기록과 이런 것들이 있으면 단추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물론 훈련을 하면 가능하긴 합니다. 왜냐면 한번 정리한 상태에서는 가능하죠. 뭐 저 같은 경우에도 1월 같은 경우에는 뭐 교회에서 성경 통독 다 같이 했던 순간들 그리고 1월 달에 강릉에 저희가 어떤 당일치기로 갔다 왔던 것들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제가 정리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기억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한 번은 크게 한번 돌아보자. 근데 어떤 중심으로? 감정 중심으로. 그리고 두 번째 스텝입니다. 두 번째 스텝은 성공과 실패를 한번 재정의하는 시간을 공간을 마련했어요. 그러니까 나만의 기준으로 나를 평가하는 건데 결국 이것도 똑같은 거죠. 성찰. 나를 일관해 주는 거죠. 그래서 외부의 시선이 아닌 오롯이 나만의 기준으로 지난 시간을 조명해 보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성공의 정의를 살펴보기 위해서 위인들의 정의를 갖고 왔어요. 뭐 카네기는 성공이란 사람들이 내게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어 하는 일을 하는 것이다. 이게 성공이다. 그러니까 자기 결정성의 이론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자율성이 있는 실행이 진정한 성공이다. 그래서 이게요, 너무 중요한 말이, 여기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들을. 그래서 이게 너무 중요한 게, 자, 외부적 기준. 사람들이 만든 기준에 나를 맞추잖아요? 그러면 그걸 막상 얻기 전까지는 좋아 보였는데, 그걸 막상 얻었더니 허무한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뭐 경제적 자유, 갑부, 그리고 부자 이런 거. 어떤 사람은요, 부자로 살면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뭐 그 사람의 그릇이 뭐 다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는데 나는 조용하게 살고 싶었단 말이에요. 나는 어떤 나만의 어떤 그 용량이 있단 말이에요. 삶의 용량이 있는데 부자로 살아가니까 생각보다 복잡한 일이 많이 일어나요. 그 비유를 들어서 어떤 게 있냐면 건물주가 되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건물주를 해서 야, 내 목표는 건물을 사서 건물의 월세를 따박따박 받으면서 내가 아무 일을 안 해도 건물 덕분에 나는 경제적 자유를 얻을 거야. 근데 이건 웬걸? 월세를 내준다는 것은 그것에 대한 주인의 책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얽히고 요청하면 또 들어줘야 되고 또 이상한 사람들 와서 살면은 또 그 사람들 관리해야 되고 계약해야 되고 그래서 결국 어떻습니까? 실제는 건물주가 그 막 그 관리나 이런 것들의 또 비용 그다음에 그 안에 어떤 청소나 어떤 관리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느라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를 감당할 수 있는 성품이나 부를 감당할 수 있는 기술과 역량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그냥 어떤 형태의 뻥하고 부자가 됐을 때에 오히려 그 부자가 불행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기로는 부자는 그래도 나름 행복하지 않겠는가. 뭐 추정을 할 뿐인데, 그래서 여기서 보면 사람들이 그건 바랬던 기준이었던 거죠. 만들었던. 근데 어찌 보면 허상에 가까울 수 있다. 그냥 내가 필요한 것을 부족함이 없이 지내는 것, 이게 오히려 더 행복감을 줄 수 있다라는 거를 우리는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톨스토이가 또 이런 말을 했죠. 성공이란 내면의 평화를 얻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공이라는 것은 외부적 조건을 갖추는 것 이상으로 내면의 평화와 다스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자기 효능감과 자기 조절력, 회복 탄력성이죠. 자기 조절력과 대인 관계력, 이런 회복 탄력성을 갖추는 것이 성공이라고 봤어요. 또 랄프 알도 에머스는 성공이란 자주 그리고 많이 웃는 것, 현명한 이에게 존경을 받고 아이에게 사랑을 받는 것, 한때 살았음이 세상이 조금이라도 나아졌다는 것을 아는 것. 그러니까 성공은 거창한 데 있지 않고 아주 소소하면서도 내 주변에 있는 관계의 평화가 어떤 가족들, 나에게 소중한 존재들이 나에게 소중하다고 얘기해 주는 거, 내가 어떤 장소에 가서 정말 내가 소중하다는 것을 다른 사람이 알고 나도 알게 되는 것. 그쵸? 그래서 참 내 존재가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는 거. 이것이 성공이다.
뭐 유명한 또 아인슈타인은 성공한 사람이 되려 하기보다 가치 있는 사람이 되려 하라. 이런 얘기도 하기도 했고요. 또 일곱 가지 습관의 유명한 스티븐 코비, 성공이란 자신의 목표와 가치에 따라 삶의 방향을 설정하고 자기 주도성이죠. 자기 주도성에 따라서 목표와 가치를 스스로 설정하고 그 방향을 향해 나가고 있는 상태가 성공이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성공은 성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그 삶을 개척해 나가면서 그 방향으로 내가 한 걸음이라도 가고 있다면 성공이라고 봤어요. 스티븐 코비의 기준인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뭐 유명한 사람, 자기 개발이고 과학자도 있었고 유명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여러분이 들으셨어요. 그러면 이제 나만의 성공은 뭐라고 정의할 거냐? 이제 이거를 한번 생각해보고 어렵다면 제가 말씀드렸죠. AI를 활용해 보시라. 나만의 성공을 내가 정의하고 싶어. 어떻게 하면 될까? 쳐보는 거죠. 쭈루룩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한 문장에 이게 뭐 여러 가지를 여러분이 하실 수 있어요. 내 삶의 성공이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하는 것에 따라서 그 질에 따라서 당연히 행복도도 달라지게 된다는 거. 그래서 뭐 큰 성공과 작은 성공, 가치 있는 실패를 찾아서 기록하는 것. 돌아보면서 내가 어떤 걸 성공했고, 어떤 건 실패했는지, 그리고 그건 나는 성공이라 봤는데, 오히려 그거는 또 멀리적 거시적 관점에서 봤을 때 실패였을 가능성도 있어요. 단기적으로는 성공인데, 그것 때문에 다른 어떤 실패를 불러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다 하고 난 다음에 나에게 보내는 인정 메시지도 한번 이럴 때 이럴 수 있었다. 이럴 때 포기하는 거 잘했다. 뭐 이런 것들을 따뜻하게 인정하는 메시지를 담아보는 부속 활동도 달아놨고요. 카카오톡 음성 메시지로 녹음하시는 것도 어, 되는데 거의 아마 못 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자신의 목소리를 듣는 경험이 또 나를 따뜻하게 바라볼 힘을 주니까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요. 3단계에서는 이제 성장 자서전을 써보자. 이제 이걸 글 쓰는 걸로 추천을 좀 드리는데 나를 긍정적으로 관찰하는 시간, 즉 내가 성장한 것을 객관적으로 인지하고 그것을 인지했다면 앞으로 그 다음의 성장을 계획할 수 있는 내면의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성장 질문을 그래서 찾아왔습니다. 10가지 질문을 통해서 어떤 면에서 성장했는지, 뭐 강점, 어떻게 활용했는지, 새로운 지식은 뭘 배웠는지, 뭐 생각하는 힘, 사고력은 뭐 어떤 내가 사건, 어떤 일을 통해서 확장됐는지, 우선순위 능력. 제가 이걸 딱 질문을 던지니까 바로 딱 떠오르네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머니께서 항암 치료를 받고 계시는데 그게 아주 올해는 최고의 이슈였어요. 또 셋째가 탄생하는 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4월 달에 탄생을 했고, 그리고 또, 여름이 지나고 뜻밖의 또 어머니의 암 소식. 이것을 통해서 삶의 아주 큰 이 어떤 고통, 어떤 이런 고난, 이런 것에 대한 큰 주제 확장으로 어떤 그런 위치에 있는 분들을 이해하게 되고, 저도 그걸 겪으면서 사고가 달라지게 되는 뭐 우선순위 설정 능력 어떻게 됐고 짜투리 시간 어떻게 활용했고 이거를 다 써야 되구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 중에서 끌리는 질문에 답변을 해보는 정도로 수행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몇 가지를 채우면 다른 것도 채울 마음이 드실 텐데 이걸 그냥 이렇게 두고 10가지를 다 해야 된다 생각하면 힘드세요. 그래서 이런 질문에도 답을 해보고 구체적인 성장 리스트를 이제 예시를 달아놨죠. 이 질문을 대한 토대로 성장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찾아보자. 뭐 건강은 어땠는지, 독서는 어땠는지, 기록, 생각력은 어땠는지, 계획은 어땠는지, 몰입력, 언어 능력, 정서적 안정, 인간관계, 문제 해결력, 창의력, 생성력, 긍정성, 자기이해, 뭐 여기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예를 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성장이 없을 수도 있죠. 그죠? 근데 그럴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왜냐면 여기까지 오신 분들이면 대부분 성장의 경험을 하신 분들이 다 여기서 오시기 때문에 아주 작은 성장이라도 다 모아서 볼 때에만 비로소 나의 지금의 모습이 보여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정말 달리기는 올해처럼 열심히 한 적이 없습니다. 좀 다이어리도 제가 작심해서 365일 다 쓰자. 비록 주간 기록, 뭐 월간 계획, 이거 조금 빠지는 달이 있더라도 매일매일 쓴 데일리 리포트, 그러니까
일상 기록을 쓰고 매일의 기록은 남겨두자. 이런 게 올해의 목표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께서 이렇게 기록을 해보시면 참 이제 일단 하는 데는 조금 힘드실 거예요. 그런데 모아 보면 성취감이 느껴진다. 그러니까 모일 때, 다 조각조각 모일 때만 퍼즐이 완성되듯이 나의 성장 그림도 그렇게 완성될 때만 보이거든요. 근데 이 그림이 없다 보니까 내가 한 해를 끝냈을 때 뭔가 한 게 없는 것 같고 단순히 내가 기억을 안 된다는 그 사실에 함몰되어서 내가 성장을 그래. 그래서 너무 과도한 목표를 세우는 게 바로 여기에 있어요. 내가 한 해 동안 한 게 이 정도예요. 그리고 내년도에 어떤 획기적인 변화가 있을 예정은 아니에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성장한 그 정도를 보고 거기에서 조금 더 도전적인 거를 이렇게 해줄 수 있다라는 거. 네, 아기가 지금 너무 열정적으로 강의를 하다 보니까 깨가지고 지금 잠시 이어폰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꿨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세 번째는 미래에 되고 싶은 나를 구체화해보자. 그러니까 여기에 사실상 어, 이제 이걸 했다면, 성찰을 했다면, 성장에 대한 리스트를 우리가 만들어 봤다면, 이제 비로소 구체적인 미래에 되고 싶은 나가 사실적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여러분이 성장하신 정도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미래를 계획하시잖아요. 그럼 나의 메타인지가 낮은 상태에서 기록하신다고 보면 사실과 거의 같을 겁니다. 그러면 그걸 기반으로 내년도를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실 수 있는 거예요. 요즘에 목표에 대한 거 제가 많이 하고 있잖아요. 목표에 대한 거. 이제 강의도 이제 이론적으로 그리고 경험적으로 많이 보완이 됐고요.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10가지 심리학 용어는 거의 뭐 자기 개발의 대표적인 주제라고 해도 손색이 없습니다. 자기 개발 뭔가요? 라는 질문을 던져놓고 제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인간의 자기 개발은 뭘까? 1번, 메타인지입니다. 메타인지를 강화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나의 생각과 감정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훈련, 뭐 매일 저녁 다이어리 10분 적는 거, 뭐 생각, 감정, 할 일에 대해서 매주 1회 기록을 돌아보면서 나의 사고 패턴을 분석하고 이게 하나의 예를 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목표로 1년 내에 스스로 감정 미학을 90%인지 인지하겠다. 그리고 그거를 내가 기록해 주면서 어 1년에 있었던 부정적인 감정의 최소한 한 50% 정도는 내가 정리를 하고 영향을 받지 않겠다. 뭐 이런 정도의 어, 목표를 세울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외에도 메타인지라고 하면 결국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내가 무엇을 했는가, 나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 이런 것들을 스스로 알아차리는 능력입니다. 그죠? 두 번째, 자기 효능감. 그래서 작은 성공을 내가 매일 실천해주고 루틴이 있는 사람들은 그 루틴만 달성해도 어떻게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고 작은 성취를 느끼니까 당연히 삶의 행복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자기 효능감이라고 하면 계속적으로 실패와 성공을 통해서 나를 자꾸 움직여 보는 것을 뜻해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것도 여기 나왔고 자기 효능감은 가만히 있어서 될 일이 아닙니다. 그냥 뭐라도 해야 돼요, 사실. 그래서 자기 효능감이 낮아요. 자기 효능감은 바꿔서 얘기하면 자존감과도 같거든요. 근데 자존감은 두 가지가 있어요. 존재적 자존감이 있고 그리고 성과적 자존감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보통 성과적 자존감을 자존감의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과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자존감이 급감해요. 그런데 별로 균형 잡히지 않은 모습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존재적 자존감은 내 존재 자체에 대한 자존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신앙심이 있는 분들이 뭐 다른 어떤 종교들 다 포함해서 어떤 내 존재에 대한 가치를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완전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란 존재는 고유한 존재니까, 시그니처 존재니까, 어,
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아무튼 그 존재 가치는 어떻게 환생할 수가 없다. 꼭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그 자존감, 이 자기 효능감. 그래서 이 자존감과 자기 효능감을 높이는 것이 결국에는 자기 개발의 한 축이에요. 음, 네. 지금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7분밖에 안 남았네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인지 재구성. 제가 어제 강의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인지 재구성. 예를 들어 이제 이런 거죠.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경험을 했을 때 긍정적인 관점으로 바꾸는 연습. 감사 일기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어떤 안 좋은 일고 힘든 일을 겪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감사할 수 있지? 아, 그 일을 내가 오롯이 직면하고 거기에서 감정의 흐트러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평정심을 찾는 훈련을 하는 계기가 되었다면 내 평정심을 적어도 내 마음의 근육은 그만큼은 성장한 거죠. 그죠? 사람이 어떻게 안 좋은 일을 안 겪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다 죽는데요. 그죠? 다 죽는데요. 이게 죽음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게 인간은 고통을 피할 수 없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런 뭐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 긍정적인 대체 문장을 해준다거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고요. 자, 비전 시각화 중요하죠. 여러분은 이제 꿈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 질문을 어떤 분에게는 정말 삶의 전환점이 되시기를 정말 강력히 바랍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요즘은 이게 진부한 얘기처럼 약간 조롱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내 나이가 어때서가 이렇게 안 하고 So what? 이러지 않고 아, 내가 이 나이에 꿈꿔서 뭐 하겠어. 지금 꿈꿔서 뭐 할 거야. 이런 회의적인 시각, 쇼펜하우저적인 시각. 물론 쇼펜하우도 뭐 긍정적인 얘기를 했지만 여튼 이 염세주의, 회의주의 이거 몰아내야 됩니다, 진짜. 제가 진짜 좋은 최근에 이 글을 읽었는데요. 그걸 좀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얼마 안 남았더라도 레스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또 다른 목표를 세우거나 새로운 꿈을 꾸기에 절대 늦은 때란 없다. 내가 시한부 인생이에요. 한 달 남았어요. 그러면 꿈꿀 수 없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그 사람에게 한 달이라는 시간은 정말 지금까지 살아왔던 시간들보다 더 압축적이고 더 소중함을 느끼는 시간일 거예요. 어떻게 하면 가치롭게 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최대한의 행복과 보람을 느낄 수 있을까? 강력한 동기부여가 됨으로써 그 사람의 꿈은 어찌 보면 압축적인 시간이 될 거니까 자기가 살았던 시간보다 더 많은 꿈을 이룰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비전들, 꿈을 시각화해 줄 수 있는 비주얼라이제이션이죠. 비주얼라이제이션 연습을 구체적으로 해야 한다. 근데 우리가 이걸 훈련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가 많지 않죠. 그래서 비전 보드를 만든다 이런 게 있는데 솔직히 이제 비전 보드는 물론 이제 완성형은 있는데 이거는 다른 사람의 것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만의 그 꿈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1년, 3년, 5년 후의 모습을 그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그걸 생각하면서 이게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의 나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항목별로 한번 작성을 해보고 비현실적으로도 해보고 현실적으로도 해보고를 추천드립니다. 둘 다를 다 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왜요? 그 비현실과 현실 사이에 분명히 존재할 거거든요. 비현실적으로 가까이 가는 게 더 좋긴 하죠. 그죠? 여튼 그 다음에 몰입 경험, 플로우 경험. 이걸 어떻게 증진시킬 거냐? 좋아하는 일에 푹 빠져서 시간 가줄 모르는 몰입 경험을 늘려보자. 매일 30분씩 좋아하는 취미 활동에 몰입. 이거는 단순히 취미를 가져야 된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나의 뇌가 최고치를 찍는 그거를 감각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빨리 가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은 매우 좋은 겁니다. 그게 병적이지 않으면 되는 거죠. 뭐 하루 종일 뭐 막 잠 안 자고 24시간 게임만 하고 막 그러면 안 되겠죠, 당연히.
당연히 자연적 법칙에 순리적 법칙에 순응하는 정도 선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주 3회 이상 몰입 이제 구체적인 목표를 잡았죠. 여기 예를 들었죠. 주 3회 이상 몰입 경험.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는 이제 달리기입니다. 몰입 경험, 달리기. 아주 고통스러워요. 요즘엔 저도 이 달리기는 좀 힘듭니다. 그런데 아, 하여튼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지금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뭐 자기 결정성 제가 강의에서 내용한 건 좀 생략하기로 하고 그리고 회복 탄력성 7번 실패 속에서 그 실패를 실패로만 보지 않고 어떻게 성공의 다리로 연결시킬 거냐 뭐 이런 거죠. 그죠? 그다음에 성장 마인드셋 어떻게 나의 능력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노력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믿을 거냐. 그죠? 나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내 스스로를 어떻게 믿을 거냐.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죠? 고정 마인드셋이 아니라 성장 마인드셋을 구축하자. 자기 돌봄 실천해야죠. 그쵸? 그 다음에 커뮤니티 활용해야죠. 제가 이제, 요거는 여기까지 마치고 한 번 더 좀 연장해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런 내용들 1단계를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에서 여러분이 가장 와닿는 것은 무엇이고, 여러분에게 무엇이 지금 필요한가를 좀 깨달은 바를 나눠보는 시간 가지려고 하는데요. 여기까지 강의는 마치고 2부 순서로 좀 나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영쌤이 열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능하신가요? 네. 그래서 우리 나눔 시간 조금 갖고 11시 전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방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